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그 안에 함께 사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몸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마련한 집에는 먼지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붙어서 따라오게 되어 그 순간부터 미래가 밉상 암흑처럼 보이기 시작하여 지옥 같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인생의 먼지까지 돌돌 말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답답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 어릴 적에는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해야 했던 엄마 때문에 아빠와 할머니 품에서 자랐어요. 아빠는 제가 아픈 엄마의 모습을 최대한으로 보지 않도록 병원에 자주 가지 않도록 늘 함께 보내주셨어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죠. 아빠는 항상 책을 읽으시며 옆에 계셨습니다. 항목이 빠졌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문장입니다. 공부하는 모습을 몸소 보이던 분이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옆에 저도 책 하나 들고 쪼르르 가서 입곤 했죠. 그리고 매끼 할머니가 챙겨주는 밥을 먹고 아빠랑 같이 공부하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차츰 두 분의 보살핌을 받으며 안정적인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도 엄마를 어릴 때만큼 찾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채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의 장례식 날 그동안 아빠가 왜 그렇게 병원에 자주 가보지 못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고작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세상을 떠난데도 이상하게 엄마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엄마가 세상에 없다는 게 몇 년 동안은 실감되지 않았기에 그냥 조금 떨어진 어느 병원에 있는 나는 여느 때와 같이 지낼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집도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나에게 부족한 게 없이 모든 것을 챙겨주려 했어요. 전에는 뭐 하나 사달라는 말도 못 꺼내게 했던 엄마분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난 용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한창 사고 싶은 게 많을래 왜 용돈이 필요하지?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 아빠가 정말 여유가 있어서 주는 거니까 편하게 받아도 돼. 우리 집에 돈이 없잖아. 그동안 돈을 그렇게 아끼던 이유가 엄마 병원비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뭐 하나 제대로 못 해준 걸로 참 미안했어. 근데 이젠 너와 아빠 둘 사이 문제 없어. 아빠가 미안하다 어린 너까지도 걱정하게 만든 것 같아서 그리고 그때부터 아빠는 뭔가 더 바쁘게 느껴졌어요. 까다로운 준비를 하나 싶을 정도로 늦은 시간까지 연필을 놓지 않았죠. 이상하게 엄마를 보내고 난 뒤부터 저녁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저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는 건 줄로만 알았지만 제가 2살이 됐을 때 하루는 아빠가 아무 날도 아닌데 음식과 케이크까지 준비해놓고 할머니와 저를 불러서 중대 발표를 하는 겁니다. 아유, 얘가 갑자기 무슨 일로 음식을 이렇게 하고 이런가. 너도 몰라. 아휴, 떨린다. 실은 그동안 혜민이 때문에 생각이 좀 많았거든요. 엄마를 보내고 난 뒤론 어떻게 하면 좀 더 노후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 혜민이가 나중에라도 결혼해서 아빠 걱정을 안 해도 되게 될까도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편안하게 살면서 싶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옮기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 아빠가 합격했어요. 합격은 좀 낮긴 해도 노후를 생각하면 좋아요. 여기는 검찰청 소속의 범죄 피해자 센터인데 아빠가 심리학을 나와서 이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 근데 기회가 잘 오지 않더라고요. 경쟁률이 엄청 높았는데 아빠가 열심히 하여서 합격했지 학교 보이더라고요. 저녁마다 공부하는 게 그런 이유였어요. 아이고, 우리 아빠 정말 대단해요. 너무 멋져요. 공부하느라 하느라 했어요. 두 분을 생각하며 열심히 했어요. 아휴, 아빠는 이제 나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빠를 보면서 늘 멀리 바라봐야 한다는 걸 배운 것 같아요. 미리 계획을 세우며 투쟁하며 살아가는 아빠의 모습이 좋은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더 자신감을 얻었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며 나도 자극을 받았었죠. 부끄럼 없는 딸이 되고 싶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입사해서
5살 연상인 옆팀 대리인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에 정말 아버지와 똑 닮았다는 것을 자주 느꼈는데요. 일찍 일어나서 출근 전에 운동하거나 주말에는 자격증 공부를 비롯한 모든 것을 배우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제가 한 번씩 회식 때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렇게 남편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던 중 제가 영어 공부에 관심을 보이자 그분은 회사 근처에서 함께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영어 학원을 같이 다니자는 제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계기로 제가 남편과 하루 10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면서 아침을 챙겨주기도 했고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서로 나이가 다른 데서 결혼을 생각하는 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하자는 말을 한 후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리는 시작하고 같이 있어도 집중을 못하게 느껴졌어요. 항상 다정하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이제는 마음이 변한 것인지 궁금해졌어요. 요즘 자기 하는 동안 왜 딴 생각을 하고 결혼하자고 말한 걸 후회하는 걸까요? 솔직히 말해 생각이 바뀌어도 괜찮으니까 이전에 우리 아빠를 보러 가고 싶다고 했던 얘기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어. 서로에게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그런데 남편은 힘겹게 이야기를 꺼냈어. 실은 엄마가 갑자기 큰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왜 수술을 받는다는 일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끙끙 앓고 있었던 건지. 내가 그 때문에 결혼 준비를 위해 모은 돈을 거의 다 써야 했거든. 자기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좀 더 시간을 갖자고 제안해 보려고 했는데 수술을 받은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걸 듣자 마음에서 결혼이 너무 욕심스러웠나 싶기도 했어.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이 몰려오는 느낌이었고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있어? 그 말을 듣니 나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는 당신에게 힘들 때마다 의지했는데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말도 못 건네주실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서로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네요. 아이고,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힘들었던 것은 제 탓이기 때문에 더는 그런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3번이고 4번이고. 이제는 당신도 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어머니를 어떤 병원에 입원시켰는지 알려주세요. 며느리가 이런 때에도 인사를 건네지 않아도 돼 자기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 뜻이에요. 오히려 당신을 너무 믿음 없이 보았다는 것이 떠오르네요. 미안해요. 제가 아빠를 볼 때 어릴 때 모습과 닮은 것 같더라고요. 그는 밤낮이 바쁘게 일하시면서 쟤를 보살피시며 저만 보면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면서 살아왔어요. 그러한 남편을 볼 때 아빠 모습이 보이니까 더 강하고 당당한 태도로 대답했어요.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 밀접히 연결돼야 한다는 것인데 또한 제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내가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시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너무 놀라시는 걸 보았어요. 아이쿠,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비록 생각은 했지만 정말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어제 이 소식을 알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느꼈어요. 그렇지만 몸은 어떠세요? 수술이 예정되어 있으신데 긴장되시죠? 과일이라도 좀 깎아드릴까요? 괜찮아요. 돈이 많이 든다고 속상한 마음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좋아요. 어머니가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좋은 결과를 믿으세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제 이야기는 어떻게 전달했나요? 혹시 결혼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나요? 결혼이라니요. 아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요. 그게 아직 멀기는 해요. 둘이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을 뿐이에요. 아마 어머니에게도 아직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어머니의 수술이 먼저예요. 결혼은 조금 미루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니 어머니 얼른 회복하시고
결혼 날짜를 빨리 잡으려고요. 결혼은 어머니에게 달렸어요. 그래야겠지만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 아기도 많고 말도 잘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병원에서는 회사랑 많이 안 만나서 틈이 나면 자주 봬도 괜찮을 것 같아요. TV를 보다 보면 너무 심심해지잖아요. 저는 나가서 산책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데이트가 끝날 때마다 시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들르곤 했습니다. 제 기회에 어머니와 더 친해져 보고 싶었어요. 또한 우울해진 남편의 마음을 밝혀주고 싶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와 제 사이가 어색함을 벗어나서 정말 많이 가까워졌어요. 남편이 기다려준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남들에게는 정말 엄마와 함께하여 딸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내심 기분이 좋았는지 흐뭇한 얼굴로 옆에서 지켜보더라고요. 아들은 엄마의 마음도 몰라. 재밌는 이야기도 하나 몰라. 그래도 혜민이가 오면 얼마나 웃을 일이 많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혜민이가 진짜 딸이면 좋겠어요. 어떻게 못 봤구나, 어머니. 제가 딸 같은 며느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걱정이에요. 그래 말 나와서 말인데 너희 결혼은 언제쯤 할 거야? 나 태어날 때만 기다리는 거냐? 나는 하루빨리 그냥 혜민이가 우리 집 진짜 며느리가 되면 좋겠어요. 어느 세월에 그걸 기다리고 있어? 아주 못 빠지겠다. 아유, 엄마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요? 우리가 알아서 한다니까? 남편이 당황하여 어머니의 말을 계속 막더군요. 돈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보였죠. 그래서 이 기회에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회가 왔구나 싶었죠. 안 그래도 올해는 안 남겨둘 생각이었고요. 아가가 언제 오냐고 묻더라니 이놈이 아직 인사도 안 하고 뭘 하고 있었냐. 아유, 속이 터져. 얘가 이럴 때 보면 엄마를 닮았어. 그 양반도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여기서도 드리고 저기서도 드리고 하느라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어쩔 수 없다 해야지. 혜민아, 내가 좀 끌고 가야지. 그리고 남편은 아빠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고개도 못 들고 긴장 가득한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 제가 미리 말해둬서 모든 걸 알고 있는 아빠는 말없이 남편에게 술 한 잔을 건넸습니다. 따르면서 이런다고요? 우리 사위를 만나 반가워하고 고거 들어 자네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상황이 안 좋은 거지? 그러나 그래도 자네 혼자 오나 기다렸어. 우리 딸은 아무한테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않았는데 자네한테는 배울 것도 많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내가 다 투가하던데 아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아픈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심정, 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네. 그래도 자네에게 어떤 방법으로 힘이 돼주면 좋을까 그 생각만 했네. 그러니까 그거 돈 걱정하지 말고 일단 결혼부터 해. 나도 뭐 많은 건 아니지만 힘닿는 대로 도와줄 테니까 일단 작은 집 하나 얻어서 시작해봐. 남편은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교차하는 거야?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잘못하고 있어서 정말 죄송한데 아버지께 받는 말씀 아닐 거라는데. 정말 죄송해서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도 못하겠고 솔직히 받겠다고 말조차 못하겠어요. 제가 여전히 결혼한다면 부모님의 지원 없이 우리 두 사람의 힘으로 살겠다고 노력했지만 어쩌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세상 일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그 뒤로 우리는 대출을 받고 아빠의 도움도 받아 우리 부부가 살 수 있는 작은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비록 작은 빌라였지만 한 집에 살며 서로 소통하니까 부부가 되었다는 느낌이 실감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머니도 조금씩 상태가 좋아지면서 부러워하며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살았던 시누이가 어떻게든 양심이 있는지 서울에 한 번 올라와서 쳐다보지도 않더니 태어나고 나서는 본인이 모시겠다고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나서더니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살던 집이 어머니를 모실 정도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없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땅도 밟고 하늘도 보면서 살면 제일 좋다고 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이 괜히 좋아지는 게 아니란 걸 술린 거지요. 여기서는 조금 속도감이 갑갑하고 그랬는데 이쯤 되면 좀 가서 편하게 지내봐야겠어요. 아이 그리고 병원비도 그렇고 집도 그냥 팔아야겠다고 했어요. 너희들 결혼할 때 도와주지도 못하고 참 미안하구나.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얄리가 건강해지신 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큰 위로였어요. 선물이죠. 이제 나랑 가니까 둘이 알콩달콩하게 신혼을 보내야지. 그동안 방해해줘서 미안해요. 아이 그리고 내가 너한테 특히 미안했던 건 그때 나만 아팠어도 더 좋은 곳에서 시작했을 텐데. 그게 진짜 그래서 너희 집에 편하게 가기가 참 어렵네요. 염치가 없어서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언제든지 편하게 오세요, 어머니. 그래도 결혼한 후 우린 걱정한 것보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하나씩 풀리고 있는 게 느껴져요. 초반에 계획한 대로 대출금도 거의 다 갚아가고 병원비 부담도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항상 강조하던 저축도 끈질겁게 해왔죠. 무조건 적금에 넣고 나서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였거든. 그러다 보니 매달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없어도 마음이 두텁게 되는 그런 것이 생기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신혼집으로 내려가신 후에는 얼마 안 되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엄마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는데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병원에라도 가서 매달 돈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건 반반씩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일을 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좀 그래요? 어디가 안 좋으신가요? 그냥 제가 물어봤더니 신우가 당황하더라고요. 크게 나쁘진 않은데 혹시나 해서요. 이게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상태가 아까 안 좋아졌다고 하진 않았어요. 눈에 보이게 나쁜다면 위험한데요. 저 아가씨, 그러면 일단 다니던 병원으로 한번 가서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언니도 참, 엄마 나이를 생각하세요? 어떡하지요? 여기 서울까지 바로 가요. 그리고 우리 상황에 막막한 엄마를 데리고 갈 수도 없어요. 나는 여기서 힘들게 매일 일하는 것을 다 알면서 그런 말을 해요.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진료 기록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뵙고 그쪽과 어떻게 연결할 방법이라도 알아볼까 싶은데 좀만 더 기다려 줄래요? 아니에요, 언니. 정말 큰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아, 그래도 건강해요. 지금은 그래도 그건 보는 것과는 또 다르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아가씨, 아우 답답하네. 진짜 말이 안 통해. 이상하게 신우는 어머니 상황이 안 좋아서 진심으로 걱정하는 저한테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아이, 어떻게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예민한지? 모르겠다고 해도 왜 화를 내시나요? 아유, 그래요. 저도 걱정돼서 그런데 언니, 엄마 모시는 사람 저예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 좀 따라주실 수 있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엄마 옆에 계신 분이 저예요. 그러면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아니까 언니에게 엄마 상태가 어떤지 하나하나 말해주고 상해에서 어느 때쯤 이런 일을 다 처리하느냐고 말해드리면 돼요. 병원에 가는 것이 힘들어서 원하지 않으시면 어머님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됐어도 재발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서 검사 받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말에 제가 모시러 가도 괜찮으니까요. 아가씨가 많이 힘들면 그렇게 해도 되니까요. 여기는 시골이라고 무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큰 병원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머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곳이니까요. 그래도 그 의사에 준해서. 선생님이 이 분야에서는 안 내주시는 분이라서 그때 우리도 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를 잊지 않겠다는데요. 언니는 돈 주기 싫죠. 이제 좀 살만한데 그거 맞죠? 갑자기 신우는 절 돈 계산을 하는 사람처럼 몰아가며 사람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그런 머리를 쓸 수가 있겠어요?
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더니 순간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가씨, 아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돈 얘기는 그 다음에 해주시죠. 저한텐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서요. 아유, 뭐 하나 쉽지가 않네요. 참, 새언니가 생기니까 엄마가 하나 뭐 해드리는 것도 절차가 이렇게나 필요하고 설명 하나도 그냥 입이 아프게 해야 되네요. 아, 청장 모시는 사람은 난데 시누이가 대놓고 저에게 이렇게 비꼬듯 말할 때마다 대화로 풀어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를 모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묘한 죄책감을 느끼며 언급하는 것도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서로 상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끝엔 항상 감정적인 문제로 이어졌어요. 결국에는 매달 보내주던 생활비에서 병원비도 내야 하게 되어 우리는 어려운 삶의 곤경을 겪었어요. 이렇게 바쁜 삶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시골로 간 일을 언급하며 서운해하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모시기 싫다고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너희가 날 모시기 싫다고 하니까 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와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확실히 개선된 것 같았어요. 건강 상태는 좋으신 거죠? 식사는 잘 하시나요? 내가 어떻게 먹어도 밤은 참을 만하다. 호, 자식에게 떨어져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사실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나를 모시기를 원치 않는다면 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잠이 짠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야. 그런데 무슨 밥 만들 것 같겠어요? 밥이 목구멍으로 내려가는 게 이상하지?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분명 그때 어머니가 집을 팔고 공기가 좋아서 거기서 살고 싶으시다고 하신 거죠. 집을 팔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었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얼마나 말씀을 드려도 붙잡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보내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붙잡으시려던 거였나 봐요. 어떤 부모가 아들 곁에서 떨어져 살고 싶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지금 아프다고 전혀 아들에게 안 보여서입니다. 사위 눈치를 보며 개들 싼똥을 치며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아프다는 게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어머니, 우리는 그때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다가갔는데요. 인제 와서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드시면 안 되죠. 저희도 어머니 값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믿어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랑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뒤에 집에 온 남편이 속상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새 어머니가 손바닥 뒤집듯이 한 그 말에 중심을 잃고 휘청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보, 아무래도 엄마가 거기서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 갑자기 환경이 바뀌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외로운 모양이야. 나한테 이렇게까지 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목소리 듣고 나니까 마음이 무겁네. 오늘도 잠이 안 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괜히 엄마를 거기까지 보냈나 싶어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 그래, 적하 모양이네. 근데 여보, 어머니가 하는 말 너무 박자가 없어. 제가 맞추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자꾸 버림받는다고 말하지만 그런 적이 없어요. 전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며 2년이 넘는 기간을 병원에서 함께 보내며 이해를 바래요. 어느 순간부터 기억을 조작하여 제가 가해자로 몰아가고 어머니는 피해자로 변해가는 어머니 모습에 어이가 없었어요. 더 반응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은 생각에 거리를 두고 지내려고 했지만 남편의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눈치챈 어머니는 그 틈에서 더 침투해 오기 시작했어요. 아들, 잤니? 엄마 수면제 처방받을 수 없을까요? 왜 잠이 오지 않나요? 지금 몇 시인데 그래요? 쟤들은 일찍 일어나야 해서. 일을 다니면서 열심히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잖아. 나 혼자 이렇게 긴 밤을 잠도 못 자면서 불빛 하나 없는 곳에서 있어서 어디 가기도 힘들어. 아무래도 너무 무서워서 전화를 끊지 말라며 걱정스러운 어머니의 목소리를 밤마다 들어야 했어. 그래도 남편이 걱정돼서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어머니를 만나러 가니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어.
그래서 나도 남편이 시골로 내려갈 때마다 항상 아빠를 만나러 가곤 했어.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나에게 집을 보러 가자며 경매에서 나온 좋은 집을 보여준다고 하더라. 아빠의 친구가 좋은 집이 나왔다고 해서 궁금해서 그냥 가볼까 하고 생각했어. 괜찮으면 마음만 편할 줄 알았지만 싫어. 안 갈래? 아빠 혼자도 몰랐는데 잘 되면 좋겠다.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다 해도 아빠가 시킨 대로 계속 적금을 하고 있어? 그래도 이런 집을 보고 오면 목표가 생기니까. 눈으로 확인해야 할지, 너 하루아침에 좋은 집 이사를 가라는 사람이 나를 등에 업고도 그게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냐? 그렇게 모시기는 척 아빠를 따라 경매에 나온 집을 보러 갔는데 저도 이런 세상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아. 생각보다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어서 신기하긴 했어요. 그런데 저녁을 먹으며 갑자기 아빠가 얼마를 모았냐고 꼬이면서 물었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통장 하나를 주더군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 넣어둔 적금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결혼할 때 다 줬다고 했지 않았어? 아니, 언제 이런 일이 되었어? 이상한 일이 있었어. 이게 하나는 결혼할 때 모두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 아이가 없기는 했지만 그 당시 너희는 돈이 전혀 없어서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잖아. 뒤에 애 낳으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한 번에 다 주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딸을 아직 다 보내고 싶지 않은 아빠의 마음 같아. 아빠 성향상 그럴 것 같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철저히 살아야지. 그러나 만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 너가 뭐를 했건 이걸 연장하면 그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기회야. 이제 너희도 이 좁은 집에서 벗어나는 때가 올 것 같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빠는 반드시 이곳이 너희 집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빠는 워낙 신중한 편이라 결코 이런 상황을 부추길 사람이 아니야. 걸 알았기는 했지만 이상하게 모든 게 딱딱해 보입니다.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게 참 신기한데요. 돈이 딱 부족한 게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적금 만기 날짜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죠. 그 순간 집이 그림 속 떡이 될 줄 알았던 게요. 아니 모자나 내가 살 집이 될 줄 생각하니 진짜로 꿈만 같더라고요. 이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아버지의 친구분이 모든 걸 책임지고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이런 기회는 또 없을 것 같아서요. 아무리 보아도 그 집을 제값 주고 사려면 몇 억은 더 얹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조금 무리하더라도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로 이 상황을 자세히 얘기했는데 옆에서 어머니가 뭐 하느라 시기 내지 않으랬나 봐요. 전화를 계속 껴두시더라고요. 문제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야? 당신 내 말 제대로 들었어? 아버지도 같은 생각이면 믿고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좋은 기회 같아요, 아들. 엄마랑 먹자. 얼른 전화 끊고 와. 뭐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가? 전 그렇게 너랑 할 이야기가 많으면 와라고 해. 입으로만 떠드는 건 천문이 아니에요. 남편이 뺏기기 싫어서 애를 쓰는 게 다 했어. 그리고 얼마 후 집으로 온 남편과 함께 어머니 문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번번이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남편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게 답답하고 또 서운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나만 그렇게 나쁜 사람 만드니까 속이 시원하시겠죠. 아휴, 당신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지금 거기서 혼자 외롭고 힘들어하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그래서 그런 거죠? 이럴 때에는 엄마에게 더 다정하게 전화를 자주 걸거나 자주 만나러 가면서 해결해야 해요. 주말에 혼자 가라고 하면 지금 누가 보든 당신이 하는 게 모시기 싫은 며느리가 다 보일 것 같아라며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돼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억지로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사소한 말을 해놓고 서운해하면 계속해서 소리가 나면서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엄마 마음을 푼 다음에 상황을 설명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래야 하는 건지 나도 힘들다고 말하면서 엄마는 자다가 잠을 설치고 있고 당신은 당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당신의 엄마가 시골로 가면 좋겠지만
정말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 이별로 쉽지 않아요. 해당 내용을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런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이젠 남편마저도 그런 식의 영향을 받는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시어머니의 말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었는데 마치 시어머니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왜 내가 너와 결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도대체 왜 결혼을 한 걸까요? 모든 것을 따져봤으면 내가 너와 결혼한 이유를 알 수 없을까요? 결혼할 돈 하나 없어서 오직 병원비만 내는 효자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결심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말을 듣니 내가 천하의 나쁜 여자로 인식된 것 같아서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때 당신과 함께 병원을 찾은 그날이 벌써 1년 넘었네요. 어머니께서 여기 살고 싶다고 하셨다면 제게도 완전히 모시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니 현실적으로 그것도 어려웠겠지만 뭔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하지만 당신이 집을 팔아야 한다거나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었지 않나요? 그 순간은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어머니의 말이 들린다. 그런데 당신까지 나를 이렇게 바라보며 결국 남편은 실망만 안겨주고 짐을 싸서 시골로 떠나버렸어요. 남편이 나간 뒤에 집에 혼자 남아있는데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남편은 시어머니 말에 너무 제가 악하고 못된 인간으로만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부부 생활도 끝이 보일 거예요.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가 살게 될 집을 찾으면서 계속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좋은 마음으로 한 통의 문자를 남겼어요. 어머니와 아가씨와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괜히 거기서 돈을 아끼지 말라고 하고 나도 그동안 우리 집 문제 잘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제 거의 다 정리할게요. 서류 마무리가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라 좋은 소식이 곧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를 잘 지었다고 생각했고 얼마 후 남편에게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알렸어요. 아빠 친구가 될 것 같다고 말하더라도 안심하도록 하라고 해도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는 달리 뛰듯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마냥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아가씨 눈치가 보여서 내색을 못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이사 문제를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다행히도 저도 한시름 놓고 남편에게 나머지를 맡기기로 했죠. 그런데 며칠 후 아파트 입주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저보다 더 일찍 집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그것도 지금까지 찾아와서 안방을 주인 행세를 하며 차지하고 있었죠. 왔어. 아야 여기 침대 하나 들여놔야겠다. 그래도 안방이 꽤 넓네. 여기 어떡하지? 오늘 왔다면서요? 근데 짐이 많네요. 어머니, 왜 이사는 사람 짐이 이 정도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가 마. 그냥 이게 새로 살면 더 나을 것 같아서 싹 버리고 온 거예요. 그나저나 너는 이런 집에 돈이 있으면서 나에게 그렇게 짜게 말했니? 용돈은 한 번에 시원하게 안 보내더니 뒤늦게 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 오셨다고요? 이 집에요? 아니, 내 지분도 여기 있다. 나도 당당하게 왔어요. 정말 머리가 멍해서 순간 휘청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이한 건 밖에서 아가씨랑 조카가 같이 있었다니. 과자 한 봉지를 철없이 먹고 들어오면서 아주 신기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아, 서울이 좋긴 좋네. 없는 게 없어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야, 엄마. 나 그럼 이제 서울에서 계속 사는 거야? 다시 집에 안 가도 돼. 여기가 집이라니. 거긴 이제 우리 집 아니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장보님 남편이 가장 늦게 등장했죠. 당장 그 인간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한참을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혼자 부글부글 속만 끓이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시댁 식구들을 이를 갈며 보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정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 인간들한테 무턱대고 화를 내면서 따지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이런 미친 제안을 한 인간은 남편이었고 같았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이번에 우리 엄마랑 동생, 그리고 조카가 여기에 함께 살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오라고 제안했어. 우리 좁은 집에서 살기에는 너무 협소하니까. 그리고 당신이 엄마와 함께 살 생각은 없었지만 괜히 나를 오해하게 만든 것 같아.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기회가 되면 엄마와 다시 예전처럼 사이를 좋게 잘 지내봐. 뭐, 지금 그런 말을 해야 할 필요는 없어. 누가 이런 식으로 결정하라고 할 건가? 우리 언니는 생각보다 마음이 넓은 사람인 걸 알았어. 만약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다정하고 속 깊은 사람인 줄 나도 몰랐다. 예전부터 나는 엄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싶었지만 집이 협소해서 할 수 없었다고 했었지. 이제는 적당한 크기의 집이 생겼으니 괜찮겠지? 아, 그리고 내가 200만 원을 부담했으니 안방을 포함한 2개의 방은 우리가 쓰면 돼.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우리 엄마까지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언니가 돈이 굳어지는 거야? 그럼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 나는 빚을 졌던 신우와 시어머니 목소리에 더 화가 났지만 일단은 남편과의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상의 없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지? 그래서 나는 시댁 식구들에게 일단 식사라도 하러 오라고 했어. 중간에 밥값까지 걷어먹으려 했어. 언니가 먹으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오빠가 카드로 갈겠지? 그래도 돼. 우리 서울 온 걸 기념해서 근사한 곳에 좀 가보자. 못 먹었던 것도 먹고 진짜 제대로 즐길 생각으로 왔네.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제 피 한 방 한 방울까지 쪽쪽 빨아내며 살 생각을 치밀하게 계산해서 왔다는 것도. 한국어 문법에 맞춰 다음과 같이 문장을 수정합니다. 단박에 알 수 있었죠.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한 번은 물어보기로 했어요. 나하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결정한 거야? 무슨 상의가 필요해? 가족들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한 게 맞지? 아, 그런 거야. 그리고 분명히 당신 입으로 그때 그랬다. 우리 엄마 모실 생각이 있었다고,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해졌는데 말 바꾸는 건 당신이 당신의 말에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뱉은 말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너 하는 짓 보니까 어머니 아들 맞네? 피는 못 속이겠다는 운운하면서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솜씨가 아들 맞다고. 그래, 그럼 나도 이제 내가 하는 식으로 해줄게. 너도 가서 맛있게 밥이나 처먹고 와. 나도 이제부터 내 행동 책임질 테니까 괜히 당신 여기서 나쁘게 굴지 마세요. 손해만 더 입을 뿐이에요. 그냥 마음을 넓게 가져주세요. 나는 그리고 그 인간들이 집을 나가자마자 바로 아빠에게 연락해서 저를 도와달라고 SOS 소리를 쳤습니다. 그 말에 아빠는 집에서 신던 슬리퍼를 그대로 신고 황급히 달려와서 도착하자마자 눈이 뒤집혀 시댁 인간들의 짐을 밖으로 쓰레기처럼 버리듯 내던졌어요. 사실 이 집을 사실 때는 제 이름으로 사려니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많아서 아빠의 이름으로 사게 되었거든요. 경매는 빠른 일정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빠의 친구분도 일단 나중에 명예 이전을 받는 게 더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상황에서는 그게 제 목숨을 산 셈이 된 거죠. 제가 나가라고 했으면 이 인간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겠지만 아빠 명의로 된 게 관건이에요. 아버지는 문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씩씩하게 화를 냈던데요. 아버지가 시댁 식구들이 오면 곧장 전화하라며 검찰청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어요. 신발을 신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막으려 했지만 그날은 그런 체면을 지킬 상황이 아니었어요. 잠시 후 절 골탕을 먹인다는 생각에 미쳐온 시댁 식구들을 보며 저는 흔들림 없이 매우 태연한 태도로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아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릴 뭐
내쫓기도 하겠다는 거야? 당신 미쳤어. 내가 아까 마음 좋겠다 했지 소용없다고. 아, 정말 아주 간이 배밀어 나왔네. 이미 이렇게 된 일 어쩌래요. 언니와 나는 엄마 이상을 모실 정도면 언니도 모실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죠. 며느리로서 노를 왜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공평하게 하는 것이 좋아? 내가 깜빡하고 말을 안 해줬더라. 순간 모두가 일제히 제 입만 보고 있었어요. 여기 우리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당신도 몰랐죠? 내가 하려니까 이것저것 막히는 것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내버려둔 거예요. 아까 오셔서 어떤 미친 인간들이 내 집에 멋대로 들어왔냐고 하더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지금 검찰청에 가셨어요. 오빠, 분명히 언니 집이라면 병이 확인도 안 했어요. 멍청아, 나는 그냥 경매로 샀다고 만들어서 그때 난 안 올랐잖아.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여기 못 살아. 당연히 못 사야죠. 남의 집인데 상황 파괴 안 되세요. 아빠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더 크게 제대로 혼내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검찰청에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었더니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에 계세요? 라고 했더니 검찰청에 잘 도착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어째서 그냥 다 체포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그냥 주요 침입죄로 신고해버릴까요? 갑자기 동공에 지진이 온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 눈치를 살핏살핏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미 전화기를 통해 들리는 아빠의 고함치는 목소리에 사람들은 서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해? 우리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내일이 생길 것 같아. 나 다시 거기로 가라고? 아니, 이렇게 말해도 너희 아빠 집이라고 해도 여기는 너와 우리 아들이 함께 사려고 산 집이잖아. 안 그러니까 여기서만큼 돈을 적게 들인 것도 아닌데 괜히 피곤한 일을 만들 일은 없어야지. 다음이 알맞게 재구성된 문장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정리할 수 있어. 300달러도 들이지 않고 현관 바닥에서 재미를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처리할게. 당신 아버님은 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게는 말씀을 못 하실 거라 생각해요. 아빠가 오셔서 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시기 전에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빠가 검찰청 다니시면서 아는 검사 변호사들이 많아서 진짜로 어렸을 땐 저도 모르겠었어. 그냥 일단 가는 게 좋겠어요. 빨리 나가서 일단 짐을 들고 나오라고 아이야. 나도 데리고 가야겠어? 이들을 그저 두고 간다면 어떡하지? 아유. 신발도 못 신고 따라가는 건 힘들 거예요. 아빠의 인맥을 잘 아는 남편은 겁에 질려서 그 누구보다 먼저 도망쳤다. 아휴, 정말 그런 걸 보니 마음이 아프네. 코미디가 따로 없었고 아빠가 그 인간들을 신고해 다음날 경찰서로 끌고 왔을 때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팔짱만 끼고 구경하듯 보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이 집을 얻었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친구도 없으니 아무리 억울하다고 발버둥 쳐봤자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남편 얼굴도 안 보고 이혼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을 다시 만난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시나요? 이혼 후 약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짐을 던진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빠졌다면서 잠깐만 집에 들러서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전 그게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도 되는 줄 알았네요. 단지 5분이 아니라 3분만 내가 직접 보고 찾아야 했습니다. 해당 텍스트의 한국어 문법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니까 어떤 것인지 말해주면 내가 찾아볼게. 남의 집에 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거 회사 기밀 자료 같은 USB인데 그게 나한테는 지금 생명이랑 유일한 돈이거든. 근데 그거 아버지가 사정없이 어디든 막 집어 던지니까 어디서 빠진 것 같아. 아이 제발 나 좀 살려주라. 한 번만 찾아보게 해달라니까. 이 한 번 심한 기다리게 해줘. 이젠 하다 양심까지 팔아먹은 거니?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모르는 건가? 그래.
죄 안 짓고 살면 밖에서 밥도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정신 좀 차려. 진짜 인간 말종이 됐구나. 너 나중에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전 남편은 인사팀에서 일하면서 사람들 정보나 이런 걸로 가지고 협박을 했대. 하며 다닐 때 문제가 더 커져 협박죄와 개인정보 유출죄까지 고소당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시어머니는 우리가 함께 살 때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병원에 갈 수조차 없는 시골집에서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 때는 병원을 들락거리고 슬쩍거리며 지내던 삶이 좋았는데 이제는 그 인간들 사라지자 꾸준히 퇴보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내가 그들을 위해 많은 것을 잡아주고 버티면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속물을 벗어내고 나의 삶으로 돌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균형을 잘 유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가까워진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지라도 에어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